안녕하세요.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30번째. 오늘은 친일파 청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친일파 청산하면 반민특위를 곧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역사의 진실이란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역사의 진실이 무엇이냐? 5월 10일 총선거에 이미 친일파를 제거했습니다. 친일파들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했죠. 투표도 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진은 당시에 투표하는 국민들 사진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친일파라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친일파일까? 이것이 한국 친일파 문제의 딜레마입니다. 먼저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이 있죠. 보종 황제와 순종 황제, 부자 황제 두 분입니다.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첫째,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탄 조약, 이거를 맺은 사람들이죠. 나라와 백성을 일본에 넘겨준 황제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들, 그 협력자들, 이들을 우린 매국노라고 불러왔죠. 이 사람들이 친일파 중에 친일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소란 떨지 말고 일본에 복종하라. 이것은 순종 황제가 1910년 8월 29일 날 발표한 한일 병탄 성명서입니다. 황제의 말씀이니까 칙어라고 그러죠. 이 칙어에서 마지막 칙어입니다. 대한제국 황제로서의 마지막 칙어. 여기에서 순종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와 백성을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께 양여하노니 대서 신민들 백성들은 소란 피우지 말고 일본 천황의 은혜를 입어서 절대 순종하며 행복을 찾으라. 황제가 당시 우리 2천만 넘는 백성들에게 일본 천황한테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어기면은 곧장 사형을 당하는 임금님의 어명입니다.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일본 천황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친일파입니까? 아닙니까? 일본에 복종하고 말 잘 듣고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2천만 내지 3천만의 한국인들, 그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친일파임에 분명합니다. 일본에 협력했으니까요. 물론 망명해서 독립운동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인들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그런 평범한 백성들보다 악질적인 일본 협력자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우리 동포들을 착취해서 치부하고 사업하고 장사해서
돈 벌고 또 일본 경찰의 앞잡이들이 되고 이것은 당시 2천만 내지 3천만 한국인들이 살아야 하는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아야 하는 그때는 40년인지도 몰랐어요. 영원히 일본 치하에서 일본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사람들, 또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일본인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출세하려고 일본에 붙어서 동포한테 차마 못할 짓을 한 사람도 너무 많죠. 이것이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몰랐던 역사의 진실 이미 5월 10일 날 1948년 일본이 1945년 패망해서 해방되고 미군정 3년이 지나서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죠. 그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들을 원천 봉쇄했어요. 친일파 너희들은 대한민국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 국정에 참여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원천 봉쇄했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투표할 권리도 없고 입후보할 권리는 더더구나 없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 완전히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공민권을 없애버린 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여기 잠깐 보시죠. 선거권을 박탈한 사람들, 선거권이라는 것은 투표하는 권리입니다. 대표를 선출하는 권리.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었던 자, 이 사람들은 아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예 투표를 못하게. 그다음에 피선거권 박탈, 이건 아주 광범합니다. 출마를 금지시킨 대상. 일제 때 판관, 임관 이상인 자, 경찰관, 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인 자, 고등경찰직에 있던 자, 훈 7등, 훈장이죠. 훈 7등 이상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 문참의 등등 아주 광범합니다. 요직은 물론이고 여기 보시듯이 경찰관, 헌병보, 보조자까지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친일파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친일파 청산의 제1단계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어요. 당시에도 1948년 선거할 때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친일파 청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정치 문제로 활개를 치죠. 특히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히틀러 나치군의 점령군에 협력해서 별도 계례 정부도 만들고 했던 프랑스 정치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이
친나치 분자들을 프랑스가 대규모로 처벌했죠. 그런데 그 프랑스의 친나치파 청사는 그 친나치파가 불과 4년 동안에 일어났던 행위,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를 점령한 히틀러군에 굴복하고 더하여 협력하고 앞장서서 친독일 나라를 세웠던, 정부를 세웠던 이 사람들이, 이거는 당시에는 어찌 보면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4년 동안에. 그런데 한국의 경우 40년에 걸친 1905년 을사조약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40년에 걸친 친일 행위,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당시로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넘는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한일 병탄 때 태어난 사람도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쭉 10대, 20대, 30대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3.1운동 때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행위를 처벌하는 문제와 프랑스가 4년 동안에 전쟁 중에 일어났던 행위를 처벌하는 것, 이거는 수평 비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비교 불가능이에요. 본질이 달라요. 인간의 본질이 다른 거죠. 인간은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쳐서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렸어요. 재헌국회는 처음으로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죠. 재헌국회. 그게 언제? 5월 31일.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날이 5월 31일이군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948년이니까 약 73년 전이네요. 73년 전 재헌국회가 열리고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부통령을 뽑고 강요를 선정해서 8월 15일 광복절 건국 선포식을 거행하죠. 그렇게 출범한 정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요? 여기 보시듯이 국정을 맡길 만한 인재들이,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진, 행정 경험을 가진 테크노크라트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일제시대는 일본 친구들이 다 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그런 써먹을 만한 능력자는 없고 그저 너도 나도 날뛰는, 나도 독립운동했다, 나도 했다, 자칭 타칭 독립운동가들만은 들끓는 그런 신생국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이승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일제 때 일했던 관리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 때 성장한 이 테크노크라트들을
기용하면서 했던 유명한 이승만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임모 씨를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했던 말.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자네라는 말도 안 했어요. 이승만은 이 아랫사람한테 하대말을 안 했어요. 일본을 잘 아는 임장관, 그대가 일본을 잘 다루고 일본이 다시 침략할 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친일 경력을 청산하는 최대의 속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애국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8선으로 분단된 남북 분단 상황. 발등의 불이, 이게 발등의 불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이게 불길 속에 헤매는 거나 비슷합니다. 선거 전부터 일어났던 전국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남로당이란 이름의 조선공산당, 북한의 지령을 받는 대한민국 파괴 활동이 정신이 없습니다. 툭하면 간첩이요, 툭하면 테러, 살인, 폭력입니다. 또 미군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건 전제 위기죠. 치안이 무방집 상태입니다. 일제 때 활동했던 능력 있는 관리나 경찰들은 모두 친일파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직 경찰들이 속출하죠. 갑자기 직장을 잃은 관리들이나 경찰들은 남로당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공산당 남로당이 다 포섭해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재헌국회, 말이 국회지, 여기 제가 잡탕국회라 써놨는데 미안하지만 글자 그대로, 특히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김구가 앞장서서 반대했죠. 대한민국 이 단독 정부 세우지 말라, 총선거에 불참한다, 한독당, 한국독립당. 이 사람들이 어디 김구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한독당은 상징명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신생국가에 일하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무려 85명.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정원이 198명인데 제주도는 그 남로당 폭동 때문에 선거를 못했어요. 선거를 방해했으니까. 원천 방해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선거위원들 투표소 다 불지르고 경찰들을 전부 학살하고 선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우파 선거위원장, 위원장이다 뭐다 우파로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살당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국회의 다수가 됐어요. 다수. 또 소장파라는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 남로당, 남한노동당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포섭했고 북한에서. 또 국내파 쭉 일제 36년 동안 일본 총독부
아래서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기업도 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문화활동을 한다지만 그 전부 일본 문인들과 일본 문화인들과 함께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국내파로 당선된 사람도 수십 명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한국민주당,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입니다. 한국민주당 사람들은 국내파라서 해외에서 들어온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너희들은 친일파다, 이런 속에 견디면서 국회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이 사람들은 또 김구냐 이승만이냐 갈등하면서 이승만에게 많은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모았어요. 마치 일제 때 협력한 친일파라는 딱지를 떼고 싶은, 속죄하고 싶은 마음, 더욱 적극적으로 친일파 응징해야 된다 앞장섰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면죄부를 받아야죠. 그런데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지연국회가 한 일이 바로 친일파 청산 작업입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긴 이름을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이 반민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고 반민특위가 출범했는데, 이 반민특위가 하는 일이 입법, 조사, 처벌까지 몽땅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겠다. 정부의 이 친일 관료들이 많아서 못 믿겠다. 국회 독재. 요즘도 국회 독재란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국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 여당, 독주, 아무도 못 막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승만이 이의제기를. 이거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이다. 그렇지만 그 법안은 정부에서 강요회의에서 재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공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공포를 합니다.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방법론이 틀렸다. 그래서 합헌적인 반민 처벌을 하라, 이렇게 담화를 몇 번 발표합니다. 국회는 조사만 하고 그 조사된 범죄 행위, 이거를 명단을 정부에 넘겨주면, 우리가 검찰도 있고 사법부가 있지 않냐, 사법부가 이 사람들을 죄를 가려서 심판을 해야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 재판할 수가 있겠느냐. 합헌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또 이 해방 이후 미국 군정사령부 또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를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상 참작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반민특위가 출범해서 맹렬히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거물급 친일파들 10명을 석방해 주는 거예요. 서슬이 포로던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이 친일파들 석방해, 기소유예도 해주고, 보석금 내고 석방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돈 내고.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론이 들끓죠. 이럴 수가 있냐? 특히 그 가장 친일파 1호로 지목됐던 사람이 옛날에 화신백화점, 일제시대 화신백화점을 세우고 치부를 했던 박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1차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에 관여하고 있던 그 특별 검찰부가 있어요. 검찰부도 있고 이 검찰부의 검사, 요즘도 우리 특별검사라는 얘기 듣죠. 국정조사할 때 이 특별검찰부의 검사 9명이 전원 사표를 던집니다. 박흥식까지 풀어주니 우리 일 못하겠다. 성명을 냅니다. 이 검찰만이 아닙니다. 각급 공무원들, 특히 저 사람도 친일파야, 저 사람도 친일파야. 친일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경찰들 여기저기 슬렁슬렁 집단적인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우리는 목을 잘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반민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분의 일제시대 친일 경력이 말썽이 됩니다. 이 양반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몇몇이 친일파로 다 친일 행위가 명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 출마를 제안했는데 왜 당선됐느냐? 이 사람들은 숨겼거나 아니면은 그 일본한테 훈장을 받지 않았다든지 관직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민간인들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들이죠. 그 친일파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안 들어가지만 명백한 친일파 국회의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어이없는 변명들, 특히 이 김모 부위원장 변명은 당시에 웃음거리가 됐어요. 신문에 다 보도돼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국회에 친일파는 없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죠. 저 사진은 아시죠? 일본 총독부 건물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 떡 버티고 섰던 르네상스식 당시로선 초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건축가들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일본이 마음먹고 지은 건축물로서는 명품이었어요.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몇백 년 동안 조선을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었으니 조선을 중심으로 만주 중국같이 대동아 제국을 건설하다. 그 중심은 조선반도의 서울이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 그래서 지었던 거거든요. 일본이 해방되고 도망가니까 이 건축물이 우리 정부 청사가 됐어요. 건국하고 나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아니 해방돼서 한반도에 들어온 남한에 들어온 미군 군정사령부가 여기 건물을 썼어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청사이자 또 재헌국회도 이 청사 대회의실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일본 총독부의 건물 안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일본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서 친일파 청산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저 우습죠? 뭐 어울리지 않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이 사회를 들끓게 하느냐? 날마다 살인사건이 나요. 남로당이 경찰과 경찰 가족을 살해합니다. 왜? 친일파 숙청한다고 난리치는데 이참에 신생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자, 치안 공백시키자, 이 작전입니다. 심지어 미국인 연희대학교 세웠던 언더우드 박사 부인, 이 부인이 친목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괴한한테 총살을 당합니다. 총을 맞고 죽어요. 자꾸 보니까 공산당이에요. 또 이 남로당 총비판이란 제목의 책을 냈던 박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지방에 있는데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완전히 남로당의 살인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이승만은 안절부절이죠. 또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거 봐라.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고 있고 이러는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 100번 마땅하고 빨리 해라. 하루 이틀 질질 끌면서 몇 명 하지 말고 일시 조사해서 일시 검거해가지고 하라. 그래야 혼란이 단축되잖냐. 처벌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제발 이 치안을 좀 살려달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덕술은 누구냐?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 아주 어떻게나 노련한 사람인지 이 사람한테 걸리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일본 경찰 못지않게 철저해가지고 이 악명 높은 민족운동 사냥꾼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언제 태어났느냐? 구한말 1899년 태어나서 20살 때 1920년 22살 때 한일 병탄 10년 후죠. 그때 일본을 떠돌다가 들어와서 경찰이 됐어요. 22살짜리 경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승진합니다. 그러다가 저 일본 경찰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공산당들, 이 항일운동에선 공산당들이 더 적극적으로 폭력 투쟁을 했으니까 공산당 수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해방되자 미 군정에서 이 사람을 또 특별 채용해가지고 미 군정 산하 경찰이 됩니다. 해방 3년 동안에 이 사람이 세운 공로도 있어요. 한국민주당의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이었죠. 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가 45년 겨울에 12월 암살됩니다. 이게 임시정부 세력과의 묘한 알력 때문이죠. 그때 이 노덕수리가 그 송진우 암살범을 즉각 검거하죠. 그래서 한민당에서는 이 노덕수리한테 고마워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독립운동가들 쪽에서는
친일 경찰 1호로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잡아다가 감금시켜 놓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앞장서 석방시켜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반민특위는 물론이고 김구 선생이 이승만을 비난합니다. 친일파를 그렇게 예우해 주느냐. 기술자 좋아하네. 이승만이 이 사람을 치안 기술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치안이 이렇게 극도로 불안하니 치안 기술자가 다급하다. 이 사람한테 속죄의 기회를 주자. 속죄로서 치안을 안정시키는 데 공로를 세움으로써 속죄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노련한 수사 기술, 치안 기술자다. 이게 7일이다, 반일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급한 게 필요한 게 치안 기술이다. 우리 경찰에 기술자가 없어. 속죄를 기회를 주어서 우리 대한민국 신생 정부가 안정화되는데 공로를 세우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석방시켰어요. 김구가 비난합니다. 이승만을 저 친일파 예우하니죠. 친일파다. 그러면서 남북통일협상을 빨리 재개해야 되겠다 주장합니다. 김구는 선거 전에 1948년 4월 19일 이미 평양에 갔죠.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거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소련이 그걸 북한은 못한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남한만 선거하자고 또 결의해가지고 남한만 선거하니까 김구가 단독 선거를 세우는 선거 반대한다. 근데 사실 김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계속 유엔 결의 지지한다. 남한만 선거해도 이거는 중앙정부다. 저 강원도 산골이나 제주도에 세워도 그게 중앙정부다. 왜냐면 남한이 인구가 3분의 2가 살고 있고 나는 북한 공산주의 반대하니까 단독 선거 찬성한다. 이런 지지 성명도 내고 한독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임박하자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단독 선거, 단선 단정을 반대한다. 그러고 나섰죠. 북한에 가서 통일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평양에 가죠. 여기 건물 보세요. 사진. 이 사진이 경교장이죠. 저 서대문 쪽에 있는. 이 건물은 일제시대 광산으로 떼돈을 벌은 광산왕 최모 씨가 자기 집으로 건축한 근사한 집이에요. 이것을 임시정부가 돌아오니까 귀국하니까 어마 뜨거라. 나는 이제 친일파로 죽게 생겼네. 부랴부랴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 여기 머무시지요. 임정에 바쳤어요. 그래서 김구와 임정 간부들 마치 임정 건물처럼 여기서 살았어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해야 되는데 왜 노독술 같은 악질 분자를 석방해서 경찰로 기용하느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내가 김일성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으니 또 해야 되겠다. 북한에서 오라 그런다. 이번에는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짝사랑이죠. 짝사랑.
작사랑인지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38선 일대에서는 북한군 도발이 더욱 빈도가 높아집니다. 미군이 철수한다. 북한이 도발한다. 국민 패닉.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몇백만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술렁술렁 나라가 마구 동요하는 때입니다. 여순반란 제주 4.3 폭동은 계속되고 있고 여순반란 여진이 있고 북한군이 38선 일대에서 여기저기서 총질을 해대고 공격하고 침략 연습 작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50년 6월 25일 6.25가 나죠. 6.25 침략 전체. 그 연습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군 2계대다가 통째로 월북합니다. 38선을 넘어서 저 충천 쪽에 있던 8여단 제8여단의 2계대다가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끌고 두 사람이 있어요. 표무원 소령, 강태무 소령, 표소령, 강소령이란 두 사람이 병력을 끌고 춘천에서 38선을 넘어가요. 그 자기 부하들한테는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훈련이다. 우리 북한군 공격하는 훈련을 해보자. 이미 이 두 사람은 북한하고 다 내통이 돼 있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공산당이 돼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국군에 들어가가지고 소령이 되고 지금은 소령 달라면 별따기지만 옛날에는 즉각 대위도 되고 즉각 소위도 되고 즉각 대령도 되고 그럽니다. 군대가 없으니까 더구나 경력 있는 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대장이 된 두 소령이 북한하고 내통해서 월북합니다. 그뿐입니까? 저 해저 앞바다에서 훈련하던 해군 조그만 소해정이지만 해군 함정이 또 월북합니다. 그뿐입니까? 훈련하던 공군기 훈련기 하나가 또 월북합니다. 이처럼 국군 안에는 남로당 분자들이 대거 침투해 있었어요. 국군을 장악했죠, 공산당이. 이승만은 즉각 미군 철수 반대. 나갈 테면은 한미 방위 조약을 맺고 나가라. 미군은 거부합니다. 이승만한테 일일이 알려주지도 않고 전군 철수. 9월까지 전군 철수하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죠. 듣보잡 같은 대한민국이란 조그만 나라 신생국하고 뭐 방위조약을 맺어 1대1로 세계 최강국 미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너희하고 방위조약? 말도 안 되는 소리. 창고대하지 마라.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승만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간절한 편지들을 보냈거든요. 제발 방위조약 좀 맺어주고 조약을 못 맺으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선언이라도 좀 국제적으로 발표해달라. 이 대한민국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유엔이 세워준 나라다. 미국이 앞장서서 유엔 결의를 이끌어내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치러서 지금 출발했잖냐.
그럼 유엔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이 유엔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나라를 만들었으면 미국이 책임지고 지켜라.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떠납니다. 이승만은 부랴부랴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학도 호국단을 창설합니다. 우리가 맨손으로라도 북한군이 쳐내려면 막아야 되겠다. 뻔히 보인다. 북한이 쳐내려올 게 뻔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공산당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해 임시정부 1919년에 세운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소련의 당시에는 레닌이 임시정부를 공산화하려고 거액의 공작금 들여가서 공산당 만들고 난리쳤죠. 이승만을 탄핵시켰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시켰어요.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붙여서 탄핵시켰지만 진짜 이유는 공산화예요. 임시정부 공산화. 자, 그 얘기를 다시 되풀이할 시간은 없고요. 이승만이 땅을 칩니다. 미 군정 3년 동안 미국이 친일파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우리한테 떠넘겨줘가지고 이 고생이고 그뿐인가 친일파 청산은커녕 공산당을 잔뜩 키워놓고 떠나는구나. 미 군정은 그랬어요. 자유, 평등해져요. 기회의자예요. 기회평등해. 공산당 합법화. 폭력사 때만 처벌했지 활동을 다 허용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활개쳤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군정사령부가 만든 국방경비대, 그땐 나라가 없으니까 국군이 아니죠.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의 군부대, 거기에 공산당이 다 장악했던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대한민국. 그래서 국군 창설하죠. 국방경비대가 국군이 됩니다. 그 국군이 태반이 공산당 국군이야. 이게 그야말로 이 뭐라 그러는 난감하죠. 난감해. 문제가 완전히 이거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폭탄 덩어리를 떠안은 겁니다. 그야말로 건국되자마자 망하게 생긴 나라.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자유민주공화국을 처음 세웠는데 세우자마자 이 지경이에요.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는 정식 국회로 처음 입법부로서 법을 만든 법이 바로 이 반민특위법이에요. 반민특별법, 반민법,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그러죠. 안팎으로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특별경찰대 불법회의 난장판, 국회 반민특위가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에 경찰대를 만들었어요. 정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부 경찰 따로 있고 친일파 처벌용, 친일파 검거용 경찰을 따로 운영한 거예요. 국회가. 이건 공식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특별경찰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특별경찰대가 된 이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너 친일파지? 돈 내. 돈 주면 검거 안 할게. 여기저기 금품을 요구하는 건 비일비재고, 너 일제 때 일본 놈들하고 붙어먹었지. 막 끌어다가 감금시키고
폭행을 자행하고 고문도 하고 가짜 경찰관이 나타나서 너 실립하지 돈 내. 이게 그야말로 난장판이죠. 특별검찰부의 검찰이 호위하는 경찰도 죽였어요. 너 친일파였잖아. 일본 경찰이었잖아. 이런 지경입니다. 서울 시내 경찰들, 그 반민특위의 의뢰를 받아서 이 검거 조사하는 이 경찰들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 경찰들 9,000몇 명 내지 약 1만 명입니다. 이 경찰 전원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일 못한다. 사퇴 결의를 해요. 신분을 보장하라.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 이걸 충족시킬 때까지 우린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승만이 특경대 해산 명령을 내리죠. 특경대는 헌법, 정부 조직법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불법 조직이다. 상권 분립에 맞게 처벌하라. 운영하라. 제3, 제4 담화를 발표하죠. 그러는 와중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터집니다. 요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킨 것이 6월 6일인데 국회 프락치 사건이 공식적으로 폭발한 것은 6월 20일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남로당, 북한에 가 있는 남로당 당시 박헌영이 남로당을 시켜서 국회의원들을 포섭한 사건. 그뿐인가요?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또 거물 간첩 성시백을 시켜서 또 국회의원들을 포섭합니다. 박헌영, 김일성 이들과 경쟁적으로 남한을 먹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 폭발함으로써 반민특위 활동은 뭐가 될까요? 개점 휴업 상태가 되죠. 물론 국회가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내각 총사퇴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하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주저앉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게 생겼어요. 공산당으로 몰려서. 그래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반민특위, 친일파 청산. 시기도 방법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워낙 1950년 6월까지 조사 기간으로 잡았었는데 이거를 49년 8월까지로 단축했다가 그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얼마 전에. 그래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특위 의원들을 좀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바꿔가지고 재개하지만 그 결과가 688명을 검거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 293명을 기소했고 검찰이 기소했고 79명이 유죄 판결을 났어요. 그중에 실제로 징역살이에 들어간 거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이 사진에 가운데 김일성이가 있고 박호정이가 있고 이게 김일성 정권 초대 내각 기념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친일파가 수두룩해요. 그 밑에 그동안에 여기저기 나돌던 명단들을 추려서 제가 써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주자돌림이죠.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고 김영주가 일제시대 헌병보조원이에요. 일본 헌병보조원. 이 헌병보조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에 출마도 못하게 해놨죠. 자, 왜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군이 했습니다. 김일성은 오랜 세월 만주 시베리아 떠돌다가 북한에 너무나 생소한 젊은 애예요. 권위도 없고 정부 만들어봤자 그런데 정부 만들기 전에 이미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느냐? 소련군이 점령하자마자 소련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반대할 만한 세력 일제 청소를 했거든요. 45년에 다 끝났어요. 남한은 대한민국이 출범한 48년에 친일파 청산한다고 떠들었지만 북한은 45년 해방되자마자 북한에 점령한 소련이 친일파란 딱지를 붙여가면서 소련 공산당 정책에 반대하는 반공 세력들을 대청소한 겁니다. 인간 청소. 우파는 물론이고 민족주의 세력을 자처하던 독립운동가들 일제 청소. 그러니 김일성은 친일파 청소를 한다고 나설 일이 없어요. 소련이 다 해줬으니까. 소련 군정, 평양의 소련 군정은 이렇게 반공 세력 대청소를 하면서도 근거 법도 없고 법을 만들 필요도 없죠. 이건 비상수단, 전쟁의 행위니까. 북한을 공산화시키는 공산화 작업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집단 수용소에 가뒀지만 기록이 일체 없어요. 누구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일체 없어요.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입니다. 전쟁하듯이 북한의 자유세력, 민족세력을 또 재산을 가진 자산가 그룹, 그 중에서 소련에 돈 바치는 사람들은 전부 애국자. 일본에 붙어서 거금을 모은 사람이 소련에 돈 주면 친일파 아니에요. 애국자지. 애국자로 표창하고 관직을 줍니다. 그게 북한이었어요. 북한의 소련 군정사령부였어요. 남한의 미군 사령부하고는 너무너무 천지차죠. 참 미국은 바보야. 한국을 도와줄 생각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이승만을 반소 투쟁한다고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암살하려고. 그게 미국이에요. 자, 소련이 왜 일찌감치 북한에서 친일파 딱지를 붙여서 민족 세력, 자유 세력을 제거했느냐? 이거는 너무나 뻔합니다. 나만 먹으려고. 북한에 빨리 공산정부 세워가지고 남한을 먹으려고. 2차 대전 때 소련이 점령한
동부 유럽, 동유럽 여러 나라, 저 위에 핀란드 밑에 발트 삼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스까지 전부 차례차례 이런 수법으로 공산화했거든요. 그 지역의 반소 세력, 반공 세력을 미리 다 청소해놓고 모스크바에서 양성한 공산당 무리들을 화물열차에 태워서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공산정권을 세웁니다. 이게 소련식 화물열차 정권 세우기 수법이에요. 그때 그 현상을 보고 지식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저건 소련의 모스크바발 화물열차 정권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모스크바발 평양 도착 화물열차 정권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46년 해방 6개월 뒤인 46년 2월에 북한 단독 정부가 출범하죠. 북한 인민위원회란 이름으로. 그리고 미처 먹지 못한, 미국이 점령했기 때문에 먹지 못한 남조선을 먹기 위해서 남조선 파괴, 반란, 폭동, 파업, 테러, 그리고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쓰니까 그 신생인 대한민국이 친일파 숙청에 나서니까 옳았구나 요거다. 친일파 카드를 무기화해서 남한의 남만 침략할 때 저항할 국군, 경찰 이거부터 먹어치운 겁니다. 그 심리전이죠. 친일파 숙청이다. 경찰 살해하면서 침략 준비, 정지 작업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를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이걸 알았을까요?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